연속형 자료의 대표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범주형 자료에 비해서 이 연속형 자료는 뭐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써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연구가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집단의 표준편차, 분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보통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속형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형 자료는 지금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이 변수를 예로 들어보면 나이 변수에 대해서 평균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대한 자료는 뭐 적당하게 묶어서 키 자료에 대한 분포를 살펴볼 수 있고요. 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평균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왜 평균을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는 자료 전체를 요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모집단에서 뭘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에 키를 알아보고 싶다. 키의 무엇을 알아보는 거냐. 보통은 평균을 알아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쉽고 추정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뭐 모집단의 분산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자체가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가지고 다 더해서 그만큼의 숫자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고려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성질이 좀 있습니다.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좋은 통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평균은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의 평균이라 그러면 평균이 3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1, 2, 3, 4, 5, 20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5.8이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평균을 쓰는 것이 좀 적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1, 2, 3, 4, 5에 20이라고 있는데 이 평균이 이 앞에 5개의 이 개체하고 이 20하고 있는데 이 성격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더욱 극단적인 예로 3번의 예를 보면 1하고 30, 40, 50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이 25.3이다. 이 개체들과 너무 안 닮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평균을 낼 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혹시 이런 분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그런 형태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요. 이 정규 분포의 성질을 가정을 하고 보통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한 성질을 가정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는 측면, 또 하나는 대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평균을 써도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보고 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어떤 자료의 경우에 좋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형 자료에서는 매우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치우쳐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이 경우를 이제 자료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통계에서는 외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도로 가기 전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 통계 중에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적게 버시는 분이 굉장히 또 빈도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대칭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균등하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칭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비대칭이죠. 소득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서 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소득은 어떻게 하냐면 뭐 몇 분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분위로 나누든 뭐 20분위로 나누든 5분위로 나누든 나눠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런 건 괜찮죠. 그래서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지 않고 이 평균을 이 대표값으로 사용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선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의 분포는 줄기 그림이나 상자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얼른 말씀드리기에는 이 히스토그램 이런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외도라는 값도 한번 출력해 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떤 평균값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히스토그램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화를 시켜가지고요. 그 그룹화에서 지금 그 상대 빈도죠. 상대 빈도를 표시하면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예로 들어보시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경우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등간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00에서 200만 원은 100만 원 차이인데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은 150만 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간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토그램은 등간격으로 된 것들의 이제 그 그룹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등간격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히스토그램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뭐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뭐 분포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등간격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리면 좋습니다. 상자 그림은 그 이상치를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나 그 다음에 75% 수, 50% 되는 수, 그 다음에 25% 되는 수, 최대값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상자와 수염 그림, 이게 박스 앤 위스커라고 해서 상자와 수염 그림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1977년도에 튜키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죠.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자료를 정렬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위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 되는 지점, 그 다음에 50% 되는 지점, 75% 되는 지점, 그 지점에 위치한 값을 찾아내죠. 그 다음에 4분위 범위, 그러니까 IQR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Q3에서 Q1을 빼겠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려주는데 박스 플롯을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뭐 세워도 되고요. 이렇게 눕혀놔도 되는데요. 보시면 1.5 Q3-Q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Q3에서 1.5의 Q3-Q1을 곱한 그 값보다 큰 값은 이상점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Q1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1.5의 Q3-Q1 IQR이라고 하는데요. 이 값을 곱해준 값을 뺐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 역시 이상치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여러 그룹이 있을 때 상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중앙값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자나 이런 것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형 자료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한두 개의 값을 요약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그 값을 뭐 우리가 어떻게 좀 뭐 그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약을 좀 해주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으로 요약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값이나 또는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은 평균이 의미가 상실됨을 알고 계시고, 비대칭 값을 갖고 있으면은 먼저 이상치를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삭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해 보시고 중위수를 계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대칭 분포일 때 이상치를 판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뭐 상하위에서 5% 제거하는 절삭평균과 절삭평균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수로 봐서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중위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바람직한 것은 평균도 제시하고 중위수도 제시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치를 판단하여 제거하는 것도 뭐 진짜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어간 걸 제거를 한달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자료의 본진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절삭평균, 중위수 이런 방법들로 비대칭 분포일 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이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상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거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상치가 자신이 원하는 이상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400을 4000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400을 4000으로 입력한 것을 우리가 이상치로 판단을 해야지 그대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도 이상치가 되니까 그걸 제거하거나 고쳐주지 않고 분석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을 찾아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제로 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이렇게 하죠. 어디에 제일 많은 사람이 답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최빈값이거든요. 그래서 최빈값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야구 구단이 있으면 어느 구단을 제일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느 구단이 몇 명이고 전체 몇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어느 구단이 바로 최빈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빈값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최빈값을 내주는 것이 맞죠. 평균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평균 내서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5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당하는 값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만족과 매우 만족의 차이하고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SPSS에서 뭐 우리가 어떤 메뉴를 넣으면 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빈값의 특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유일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빈값 하나만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빈값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씩 갖고 있을 땐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최빈값이 2개가 나올 경우도 있고요. 최빈값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지금 이 밑에 지금 이 슬라이드의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분포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토그램의 X축의 범위를 달리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할지, 그 다음에 줄기 그림하고 히스토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다 할지, 또 줄기 그림의 이제 단점, 그러니까 줄기 그림의 단점은 뭐냐면 자료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줄기 그림이 좀 좋은 형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에서 이제 특이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뭐 예제로든 남녀의 신장 자료에 대한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연속형 자료일 때 대표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속형 자료의 평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속형 자료는 여기서 보시면 월 수입이랄지 신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월 수입 자료이죠. 연속형 자료이죠. 자, 그러면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량에 이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제가 볼 것은 이제 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 수입을 집어넣어서 월 수입의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확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를 하시면서 옵션을 클릭하시면은요. 여러 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합계, 분산, 범위,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루트 n분의 s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첨도, 외도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시고 확인하시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427로 나오고 첨도는 42.71이니까 외도가 지금 현재 양수이죠. 첨도도 지금 양수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분석에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메뉴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것이 바로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 탐색에서 이제 월 수입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보내보시면 월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도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량이나 도표 먼저 통계량부터 보겠습니다. 통계량에 보시면 이상값, 백분위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는 백분위수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분위수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히스토그램과 줄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두 개 다 그려보죠. 줄기 그림,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규 분포인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하고 옵션엔 뭐가 있느냐? 옵션은 뭐 결집값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그대로 놔두셔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지금 통계량하고 도표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에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통계량뿐만이 아니라 도표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월 수입의 평균이 347.78이니까 347만 원 정도 되고요. 표준 오차가 82.575 정도. 그 다음에 신뢰 구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외도, 첨도도 역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리고 선택에 좀 백분위수가 나와 있는데 5% 되는 지점이 109.70이고 25% 되는 지점이 200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규 분포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월 수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 봤더니 대다수에 비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하나의 개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이상점이라고 보시는데요. 4천만 원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월에 4천만 원을 본다. 혹시 잘못 입력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4천만 원을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기 그림에서도 역시 4천만 원 정도가 하나가 좀 익스트림으로 판단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규 도표도 보면 정규 분포라고 보기 어려운 이 하나의 개체가 지금 현재 정규 분포가 되는 걸 막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 분포는 이 선에 지금 일치가 되는 관측치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따라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이지 못하죠. 얼마나 선을 따라야 정규 분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Q 도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자와 수렴 그림이 나왔는데 상자와 수렴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현재 이상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료가 이상점이 있는 거죠. 자료가 이상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걸 제외하고 할지 넣고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와 수렴 그림을 보거나 이 모든 자료들을 히스토그램을 보거나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것을 빼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지금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지금 연속형 자료이니까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것이고요. 이걸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메뉴 두 가지 메뉴,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과 기술 통계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